한국이 바다 위에 공항을 짓고 있는 거 아시지요? 바로 동해로부터 멀리 떨어진 섬, 울릉도에 대규모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데요. 듣기만 해서는 배멀미 없이 비행기 타고 간편하게 울릉도 관광도 하고 3대가 덕을 쌓아야만 갈 수 있다는 독도 또한 쉽게 갈 수 있을 것 같아 좋아 보이네요. 하지만 일부에서는 경제성이 없다, 환경 파괴 문제가 있다 라는 목소리로 우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공항은 과연 무엇을 위한 걸까요? 스페인에서 활동하는 국제부 기자가 고립지역 공공인프라라는 주제로 다큐를 기획하면서 울릉공항에 대해 취재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사 현장에 도착해서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그녀의 눈에 비친 모습은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세계적 시각에서 바라본 한국 기술은 어떤 평가를 받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감동 배틀입니다. 오늘의 사연 끝까지 들어보시면 재미있으실 거예요.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립니다. 저는 스페인 국제부 기자 클라라 정입니다. 세계 각국의 극단적 고립 지역에 만들어진 공공 인프라를 취재하는 다큐멘터리 시리즈를 기획했죠. 아이슬란드 내륙 고속도로처럼 인구 밀도가 낮은 곳에 만들어진 도로, 그리스 외딴 섬에 구축된 응급 헬기 체계, 포르투갈 마데이라의 위험한 산악 지형에 건설된 공항 같은 사례들이 주제였습니다. 회사 브리핑룸에서 다음 취재 대상을 논의하던 중이었습니다. 동료 기자가 한 뉴스를 언급했죠. 동해 바다 위에 공항을 짓는 나라가 있다고요? 갑자기 모두의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대화는 빠르게 이어졌습니다. 경제성 지표가 낮다던데? 환경 파괴 우려도 있다고 해요. 저는 그 순간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한국계라는 이유로 자연스럽게 다음 취재가 저에게 배정될 것이라고 예상했기 때문이죠. 물론 그런 취재 배정은 흔한 일입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에 대해 복잡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몇 년 전 한국 출장 당시 불편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절차는 복잡했고 정보 접근은 어려웠죠. 인터넷 속도는 빨랐지만 서류 처리는 느렸습니다. 기술은 앞섰어도 시스템은 정체된 인상이 강했습니다. 취재국장이 제게 말했습니다. 클라라, 당신이 한국계니까 울릉도 편을 맡아줬으면 해요. 예상했던 대로였지만 한국계라는 이유만으로 배정되는 것이 불편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취재가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에 대해 다시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기회 말이죠. 알겠습니다. 취재하겠습니다. 그렇게 취재국 섬 인프라 기획 4개 편 중 울릉도 편이 확정됐습니다. 저는 한국인이 아닙니다. 그저 한국계 스페인 기자일 뿐이죠. 그래서 더 객관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싶었습니다. 특히 이 논란 많은 울릉공항에 대해서는 더욱 그랬습니다. 강릉항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오후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울릉도행 마지막 배를 타기 위해 서둘러야 했죠. 부두에는 사람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관광객도 있었지만 대부분 주민들이었습니다. 짐을 가득 실은 사람들, 병원 진료를 마치고 돌아가는 듯한 노인들, 학생들까지 다양했죠. 배에 오르자 3시간이 넘는 항해가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동해 바다는 금세 얼굴을 바꿨죠. 배가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멀미약을 미리 복용했음에도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다른 승객들은 더 심했죠. 곳곳에서 구토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들은 울음을 터뜨렸고 어른들의 얼굴도 창백해졌습니다. 옆자리 할머니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약도 못 들어오고 내일 소녀 중요한 시험이 있는데 배가 또 끊기면 어쩌나 걱정이네요.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약이 못 들어온다고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어제부터 파도가 높아 물자 수송이 안 됐다네요. 당뇨약이 떨어져서 걱정입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거친 파도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21세기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니. 물자와 사람의 이동이 날씨에 좌우되는 곳이라니. 제가 취재했던 어떤 외딴 지역보다도 더 단절된 느낌이었습니다. 이게 2025년의 대한민국이라고요?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할머니는 쓸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평생을 이렇게 살았어요. 배는 계속해서 흔들렸습니다. 창밖으로는 어둠만 깔려갔죠. 육지와의 거리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 순간 울릉도 주민들의 일상이 어떨지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몸이 아파도 큰 병원은 육지에 가야 하고 급한 약이 필요해도 날씨가 좋기를 기다려야 하는 현실 말입니다. 울릉도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밤이었습니다. 육지와는 다른 고요함이 섬을 감싸고 있었죠. 그런데 그 고요함이 평화로움이 아닌 단절로 느껴졌습니다. 제가 취재하러 온 울릉공항의 필요성을
배 안에서 이미 느끼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창밖은 짙은 안개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어제보다 날씨가 더 나빠진 것 같았죠. 취재 계획대로라면 오늘은 섬 곳곳의 인프라를 둘러보고 주민 인터뷰도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계획은 물거품이 됐습니다. 숙소 주인이 아침 식사를 내오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배가 뜨지 않을 거예요. 내일도 힘들겠네요. 단순히 관광객의 발이 묶인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섬 전체 시스템이 멈추는 것을 목격했죠. 예정된 의약품 배송도 취소됐고 육지로 가기로 했던 응급환자는 헬기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섬 유일의 종합병원을 찾았을 때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병원 관계자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습니다. 외과 전문의는 한 명뿐이에요. 큰 수술은 육지로 가야 하죠. 그럼 응급 상황에는 어떻게 대처하나요? 날씨가 좋으면 헬기를 부릅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안개가 끼면 그마저도 어렵습니다. 울릉도 보건소장을 만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는 20년 넘게 이곳에서 근무했다고 했습니다. 주민들은 1년의 절반은 단절 속에서 살아요. 겨울엔 더 심하죠. 한 달 넘게 배가 끊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제가 취재했던 외딴 지역들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아이슬란드 내륙이나 그리스 섬에도 고립은 있었지만 이런 식의 완전한 단절은 아니었죠. 그곳들은 대안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었으니까요. 울릉도 주민들의 발이 묶인 것은 관광의 불편함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생존과 직결된 문제였습니다. 아픈 사람은 제때 치료받을 수 없고 학생들은 중요한 시험을 놓칠 수도 있으며 필수 물자는 날씨 변덕에 좌우되는 현실이었죠. 취재 일정이 거의 다 취소된 상태에서 숙소로 돌아오는 길, 바다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고립이 아니라 구조의 실패다. 자괴감이 밀려왔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그것도 기술 강국이라는 한국에서 이런 상황이 존재한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숙소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울릉도 주민들에게 이 소리는 단절의 시간이 더 연장된다는 신호일 테니까요. 우리가 현대 문명의 혜택을 당연하게 여기는 동안 이곳 사람들은 날씨와 바다의 변덕에 인생을 맡기고 있었습니다. 이틀째 발이 묶인 상황에서 기적처럼 날씨가 개었습니다. 하늘이 맑아지자 사람들의 움직임도 분주해졌죠. 저는 서둘러 울릉공항 공사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취재 허가를 받기까지 꽤 복잡한 절차를 거쳤기에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공사 현장에 도착하자 예상과는 전혀 다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국의 공사 현장은 복잡하고 어수선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놀랍도록 체계적이었죠. 깔끔한 안내 시스템, 고도로 정비된 설비들, 무엇보다 친절한 인력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김도연 소장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어제까지 날씨가 좋지 않아 걱정했습니다. 취재에 차질이 있을까 봐요. 김 소장은 넓은 현장을 보여주며 차분하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이건 단순한 공항이 아닙니다. 생명선을 짓는 일이죠. 저는 그의 말에 놀랐습니다. 유럽에서는 공항을 경제적 관점이나 편의성 측면에서 주로 바라봅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달랐습니다. 생명선이라는 표현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울릉공항 건설 현장은 방대했습니다. 바다 위에 만들어지는 2000m 활주로, 그것을 지탱할 거대한 구조물들, 세심하게 계산된 환경 영향 최소화 장치들까지 모든 것이 치밀하게 계획되고 실행되고 있었습니다. 바다 위에 공항을 짓는 게 가능한가요? 안전은요? 제가 물었습니다. 김 소장은 자신감 있게 대답했습니다. 가능합니다. 우리는 이미 인천공항 제3사활주로를 바다 위에 건설한 경험이 있죠. 더 깊은 수심, 더 험한 파도를 다룰 기술도 갖추고 있습니다. 현장을 둘러보는 내내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작업자들의 전문성, 장비의 첨단화, 무엇보다 이 모든 것을 조화롭게 이끄는 시스템이 인상적이었죠. 제가 며칠 전까지 경험했던 한국의 모습과는 판이했습니다. 내가 알던 한국과는 달라요. 이건 반칙이에요. 저도 모르게 내뱉은 말이었습니다. 김 소장이 웃으며 되물었습니다. 반칙이라뇨? 제가 알던 한국은 시스템이 좀 복잡했거든요. 하지만 이곳은 다릅니다. 인간적이면서도 첨단이에요. 김 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현장에서 사람을 먼저 생각합니다. 기술도 결국 사람을 위한 것이니까요. 그 순간 울릉공항에 대한 저의 시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토목 공사가 아니라 사람을 위한, 생명을 위한 프로젝트였던 것입니다. 다음 날 김 소장의 안내로 해상 공사의 핵심인 케이슨 설치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케이슨이란 콘크리트로 만든 거대한 상자 구조물로 바다 밑바닥에 놓여 공항 활주로의 기초가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크기와 정밀함에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케이스는 수심 30m 지점에 설치됩니다. 무게가 무려 16,400톤에 달하죠. 숫자만 들어도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정밀도였습니다. 이 거대한 구조물을 바다 밑에 설치할 때 오차 범위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플러스 마이너스 5cm입니다. 믿기 힘든 수치였습니다. 축구장만 한 구조물을 손톱 길이만큼의 오차로 설치한다니요. 유럽에서도 이런 정밀 시공은 듣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정밀도가 가능한가요? 김 소장은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GPS 시스템과 컴퓨터 모델링, 그리고 우리만의 노하우죠. 무엇보다 이 바다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장 엔지니어들은 200년에 한 번 올 수 있는 설계파 기준으로 활주로를 설계했다고 했습니다. 태풍이나 쓰나미가 와도 견딜 수 있게 만든다는 뜻이었죠. 이런 철저함이 놀라웠습니다. 이 정도면 육지보다 더 안전한 것 아닌가요? 김 소장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그보다 더 강하게 만듭니다. 해상 작업 플랫폼에 올라 바다 위에서 진행되는 공사를 지켜봤습니다. 거대한 크레인이 케이슨을 정확히 위치시키는 모습, 다이버들이 바다 속에서 정밀 작업을 하는 광경, 그 모든 것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건 해양 토목이 아니라 해상 예술입니다. 감탄이 절로 나왔습니다. 김 소장이 주변 바다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기 보이는 곳까지 활주로가 놓입니다. 바다에 길을 내는 거죠. 그 말에 울릉도 주민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에게 이 바다는 때로는 생명줄이자 때로는 장벽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바다 위에 새로운 길이 생기는 것이었습니다. 기술 자체도 놀라웠지만 더 인상적인 것은 그 기술을 다루는 사람들의 자세였습니다. 유럽의 현장에서는 자주 보지 못했던 열정과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무언가 위대한 일을 해내고 있다는 사명감 같은 것이었죠. 기술 문서를 검토하면서 이 공항이 얼마나 큰 도전인지 실감했습니다.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하며 여기까지 왔다는 것이 대단했습니다. 숫자와 도면으로 증명된 한국 기술의 높은 완성도는 제가 알던 어떤 유럽 기준으로도 감탄할 만했습니다. 공항 건설 현장 취재를 마치고 울릉도 주민들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김 소장의 도움으로 다양한 주민들과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공항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었습니다. 희망이자 기회였습니다. 중학생 지민이를 만났습니다. 음악에 관심이 많은 14살 소녀였죠. 공항이 생기면 서울로 바이올린 레슨을 다닐 수 있어요. 지금은 배 타고 가려면 하루가 걸려서 주말에도 못 가요. 지민이의 눈빛에서 꿈을 보았습니다. 그 꿈을 가로막는 것은 거리가 아니라 연결의 부재였습니다. 공항 하나가 그 아이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중환자를 둔 가족도 만났습니다. 40대 주부 박지영 씨는 큰 병원에서 치료받아야 하는 딸을 둔 어머니였습니다. 비행기 한 대가 우리 딸의 생명줄이죠. 지금은 날씨가 나쁘면 병원에 못 가요. 그럴 때마다 가슴이 조여옵니다. 그녀의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문명의 혜택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겪는 고통을 직접 마주하니 더욱 그랬습니다. 섬에서 30년간 상점을 운영해온 이승호 씨는 실질적인 변화를 기대했습니다. 신선한 식재료를 매일 들여올 수 있게 됩니다. 관광객이 늘면 지역 경제도 살아날 테고요.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공항의 의미가 더 깊게 다가왔습니다. 이곳 사람들에게 공항은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었습니다. 교육의 기회였고 의료의 접근성이었으며 경제적 활력이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첨단 기술이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느낀 적은 없었습니다. 유럽에서 인프라 프로젝트는 주로 경제적 효율성이나 편의성 측면에서 평가됩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달랐습니다. 사람이 중심에 있었습니다. 김 소장을 다시 만났을 때 제 생각을 나눴습니다. 기술이 사람을 품는다는 걸 한국에서 처음 봤습니다. 김 소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우리는 기술이 필요해서 개발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필요해서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죠. 그 말이 제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단순한 말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철학이 담겨 있었습니다. 기술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근본적인 관점이었죠. 취재를 위해 왔던 저는 어느새 울릉공항을 응원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들의 간절함을 느끼며 공항이 가져올 변화가 얼마나 절실한지 깨달았습니다. 울릉도 취재의 마지막 날,
김도연 소장과 깊은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공항 현장 근처 작은 카페에서 그는 이 프로젝트에 담긴 철학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땅이 없어서 바다에 길을 냅니다. 그것이 한국입니다. 단순한 말 한마디였지만 그 안에는 한국의 역사와 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좁은 국토에서 기술로 한계를 극복해온 민족의 이야기였죠. 저는 그의 말을 듣고 새로운 시각으로 한국을 바라보게 됐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땅이 남아돌아 고민인 경우도 있는데 한국은 정반대군요. 김 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에게 바다는 한계가 아니라 가능성입니다. 국토의 확장이죠. 울릉공항 프로젝트를 이끄는 것은 단순한 기술이나 예산이 아니라 이런 철학이었습니다. 주어진 환경을 받아들이되 그 한계를 극복하려는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오후에는 국토부에서 파견된 실무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공항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공항 개항 시 연간 관광객이 최대 60만 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는 숙박, 운송, 식음료 등 지역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숫자로 보면 더욱 명확했습니다. 울릉도 인구는 약 1만 명. 그런데 연간 60만 명의 관광객이 온다면 지역 경제는 완전히 바뀔 것이었습니다. 환경 파괴 우려는 없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환경 영향 평가를 철저히 거쳤습니다.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배의 운항 감소로 해양 오염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합니다. 저녁에는 공항 건설로 일자리를 얻게 된 지역 주민들과 함께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자부심이 넘쳤습니다. 단순한 일자리를 넘어 자신들의 고향을 바꾸는 역사적인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는 자긍심이었죠. 모든 취재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오는 길, 바다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는 바다가 단절의 상징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그 바다 위에 새로운 길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기술과 의지로 극복하는 인간의 모습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나는 처음으로 한국을 존경하게 됐습니다.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철학과 경제적 실리의 공존, 환경 보전과 개발의 균형, 무엇보다 사람을 중심에 둔 기술의 적용, 이 모든 것이 울릉공항에 담겨 있었습니다. 관광, 고용, 연결성이 더해져 국가 전략 자산으로서의 가능성도 보였습니다. 스페인으로 돌아와 다큐멘터리 편집을 마쳤습니다. 마지막 나레이션을 녹음하는 순간 제 목소리에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처음 울릉도에 갔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감정이었죠. 논란이 있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이 공항은 고립을 연결로 바꾸는 설계입니다. 화면에는 울릉도의 아름다운 풍경과 공항 건설 현장이 교차로 나타났습니다. 주민들의 인터뷰, 기술자들의 설명, 그리고 제가 직접 체험한 울릉도의 현실까지 모든 것이 공항의 필요성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자막으로 경제 효과를 표시했습니다. 예상 관광객 60만 명, 경제 효과 1,500억 원, 고용 유발 2,000명. 이 숫자들은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사람들의 삶과 직결된 것이었습니다. 교육의 기회, 의료의 접근성, 일자리 창출, 더 나은 미래에 대한 약속이 담겨 있었죠. 다큐멘터리의 마지막 장면에서 저는 카메라를 직접 응시하며 말했습니다. 나는 한국인이 아닙니다. 하지만 울릉공항이 꼭 필요한 이유는 누구보다 잘 알게 됐습니다. 편집실을 나오면서 생각했습니다. 제가 한국에 대해 가졌던 편견이 얼마나 좁은 시각이었는지를. 처음에는 한국계라는 이유로 배정된 취재가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그 덕분에 한국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됐습니다. 다큐멘터리 방영을 앞두고 취재국 시사회에서 동료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처음 기획회의에서 의구심을 품었던 그 동료들이 이제는 울릉공항의 필요성에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물론 모두가 동의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경제성과 환경 문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죠. 하지만 저는 제가 본 것, 경험한 것, 그리고 느낀 것에 확신이 있었습니다. 취재국장이 물었습니다. 클라라, 이번 취재가 당신의 관점을 바꾼 것 같군요. 네, 그랬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객관적인 시각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객관적으로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나는 울릉공항을 지지합니다. 한국계 스페인 기자로서 처음으로 한국에 대해 자랑스러움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맹목적인 애국심이 아니라 직접 보고 느낀 것에 대한 존중이었습니다. 기술이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 한계를 극복하려는 의지, 그리고 그 안에 담긴 깊은 철학까지 이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울릉공항은 단순한 콘크리트 구조물이 아니라는 것을. 그것은 사람과 사람을 잇는 다리이자
과거와 미래를 잇는 통로라는 것을, 그리고 그 길 위에서 울릉도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것이라는 것을.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여러분은 울릉공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